안녕하세요. 직업재능개발센터 김진희입니다. 졸업부 채널을 통해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달장애인 고용 현황과 지원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반 고용, 경쟁 고용을 중심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결과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매일 마주하는 직장에서의 생활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례와 함께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직업재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직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또 앞으로의 삶을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졸업 후 진로 직업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을 매핑한 내용인데요. 노동과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중심으로 사실 다른 시간을 통해 이미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잠깐 언급해 드리자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는 진학, 취업 또는 미진학, 미취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 대학 또는 전공과를 선택하겠지요. 취업의 경우는 현재 이미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를 찾는 구직 활동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업재활 서비스 현장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에서 이미 보호고용의 형태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거나 훈련장애인으로서 근로장애인으로의 전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는 고용 전 과정으로 구직활동과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진학, 미취학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돌봄, 평생교육, 다양한 낮활동 등의 활동을 복지관, 지역사회 복지관, 주단기 보호시설, 평생교육센터 등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한 박스는 진로의 선택과 무관하게 생애주기 전체를 통해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매핑은 현장에서의 저의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언급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을 텐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반경을 좀 더 넓히면서 개별적인 자원들을 매핑해 본다면 앞으로의 진로나 직업에 관련한 계획들을 하고 삶의 목표를 세우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의 매핑을 노동과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아래 1의 영역은 보호복지의 영역이고 2는 고용인데요. 크게 보호고용과 일반고용, 경쟁고용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이 위로 갈수록 일반고용, 경쟁고용으로서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각 영역의 진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이 요소를 노동과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인들은 직업적인 역량, 학력, 경력, 자격의 어떤 특별한 기술보다는 현재 독립적인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가라는 부분과 다양한 자기관리 기술, 문제 해결 기술들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더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은 내가 스스로 직장 내에서 상사가 지시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작업을 알려주고 지시를 했어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자기관리 기술과 생활기술, 즉 스스로 출퇴근은 가능한지, 위생이나 청결은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떤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감정을 표출하거나 도전적인 행동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살표의 방향처럼 이런 기술과 방법을 많이 알고 잘 사용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목표는 노동과 취업 가능성 영역으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 즉 회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몇몇 통계를 보면서 장애인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연령대 비율을 보여주는 장애인 현황입니다. 밑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녹색이 50대인데요. 지체, 청각, 뇌병변, 시각장애인의 경우 굉장히 높은 연령 비중을 보여줍니다. 이미 장애인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발달장애인만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으로 30세까지의 저연령 비중이 높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은퇴는 몇 세일까요? 법적 정년은 있지만 사실 이미 현장에서는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조기 노화를 이야기하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 가능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발달장애 영역에서는 일할 수 있는 청년 비율이 높다는 것인데요. 곧 졸업하는, 향후 졸업을 앞둔 내 자녀가,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입니다. 고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는 경제활동 연령인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듯이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낮습니다.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37%, 34.9%입니다. 실업률은 장애 인구가 더 높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볼까요? 신체적 장애에 비해서 정신적 장애 유형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절반 수준입니다. 여기에 제가 담지는 못했는데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과 관련한 통계도 비슷합니다. 장애 등급 개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고 있는데 발달장애는 전체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인구에서도 그 고용 수준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정리해보면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고 실업률은 약 1.8배 높습니다. 빨간색 박스 부분이 발달장애 부분인데요. 1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약 20만 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약 4분의 1 수준, 고용률은 3분의 1 수준인 27%입니다. 잘 다가오지 않지요. 더 단순하게 말하면 3명 중 1명만이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며 나머지 발달장애인은 다양한 이유로 고용 현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발달장애인 고용률이 제가 방금 약 27%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용된 발달장애인의 63.2%가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75%가 넘는데 이것은 고용 계약의 종결에 따라 계속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종과 근무 형태 이 두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발달장애인은 임금, 근속,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각자의 답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좋은 복지제도가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길 원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이런 일자리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초록색 박스 제가 보여드렸던 매핑에서 B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몇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근속, 고용 유지를 위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 현재 취업을 준비하거나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비슷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와 회사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리스타가 꿈인 지은 씨의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중에 저희 기관을 내방하여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바리스타와 관련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장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직업 체험으로 참여했던 바리스타 체험이 지은 씨에게 너무 좋은 인상을 남겼고 지은 씨는 그 이후로 바리스타로 취업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지은 씨의 강점은 평소에 가사일을 좋아해서 기본적인 주방관리, 청소는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인 제한점으로서는 바리스타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 또한 개인 특성으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보이는 지은 씨의 태도가 있습니다. 지시를 거부한다던가 주변과 상황에 전혀 반응이 없다던가 감정에 따라서 우는 습관이 지은 씨가 바로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것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은 씨처럼 취업이 처음인 경우 취업 고용 알선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이나 직접 내방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 있을 수 있는 회사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은 씨는 구직 등록 후 바리스타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은 씨 집에서 가까운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훈련 과정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과 면접 교육은 저희 센터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약 6개월 후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 고용을 통해 카페에서 3주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원 고용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기 전 그 직무를 현장에서 따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은 씨는 2번의 지원 고용 과정을 통해서 바리스타 직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뉴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주방 업무 등 매장 정리 등의 어떤 부차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바쁜 시간대에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은 씨를 위해 또 다른 관리자가 필요했었는데 이 상황이 지은 씨를 고용하기는 사업체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컸고요. 그것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원했었던 카페에서는 3주의 지원 고용을 끝으로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지원 고용의 기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2번째 카페에서는 커피 드립백 혹시 알고 계시죠? 일회용으로 이제 드립백 가른 원두를 포장하는 이제 직무가 있는데 그 카페는 카페 운영을 관리하는 것과 이 드립백을 만드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1주는 카페 매장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2주는 드립백을 만드는 부서에 배치가 되었는데 지은 씨는 카페 매장을 관리하는 것보다 드립백을 만드는 업무를 더 재미있게 했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에 안정감을 느끼고 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씨는 바리스타직 직무가 아니라 카페에 이 핸드드립백 만드는 부서로 최종적으로 취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고용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 개의 기관이 전체적인 과정을 담당할 수도 있고요. 지은 씨의 경우처럼 여러 기관의 이렇게 한 명의 고용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 개의 기관이 담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기관들이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있습니다. 구직장애인들이 처음 직장을 찾을 때 직장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즉 사업체도 필요한 역량을 갖춘 구직장애인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장애인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 13.7%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응답을 하셨어요. 다음으로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 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가 그 다음 순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높은 장애인 실업률을 생각하면 고용시장과 장애인 구직자 사이에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지원기관은 장애의 특성에 맞추어 구직자가 찾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체가 희망하는 지원자를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장애인 고용 기업체가 장애 사원을 채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취업 알선 기관입니다. 파란색 박스처럼 구직 과정에서 스스로 직장을 찾는 비율이 50%, 민간 취업 알선 업체가 약 10%로 스스로 이미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경증의 신체장애인 중심의 분들은 아마 스스로 이런 구직 역량이 있어서 잘 찾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기관이 약 15%입니다. 다음은 구직 과정과 대표적인 고용지원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직이 진행되는 순서인데요.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구직자 입장에서 과정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직업교육과 훈련은 이미 그동안의 학교 교육이나 별도의 훈련기관, 실습 등을 통해 이미 역량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 이직의 경우에는 여러 직업적 경험을 통해 이미 검증된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회사, 내가 갈 수 있는 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조건에 맞는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고, 면접을 통해 채용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체 과정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지원하는 보호자가 고용하는 회사를 찾는 처음 과정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지원기관을 통해서 구직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전체 과정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이제 특정 과정을 좀 더 심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 파란색 화살표 라인이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어떤 서비스를 제가 좀 표시해 봤고요. 핑크색 부분은 직업훈련이 이미 갖추어진 역량을 갖춘 경우라면 이제 구직 등록을 통해서 그 이후의 과정을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면접까지 잘 갔어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또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조금 나열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등록은 개인의 정보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과정이지만 저는 이 구직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직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욕구인데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장애 특성으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분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본인을 지원하는 보호자나 타인의 욕구가 그대로 학습되어 있거나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나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취업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당연한 흐름을 따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당장의 취업과 직장 생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고 무엇보다 직장 생활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고 한 단계 나아가는 데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 당사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형태를 원하는지, 장애의 정도가 아무리 중할지라도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지원기관에서의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공단은 장애인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공단 홈페이지입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장애인 지원과 교육훈련 서비스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은씨 사례를 통해 제가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언급했는데요. 지원고용은 직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직무수행 및 태도 등이 향상되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3주에서 7주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6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직무지도원은 사업자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체가 별도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이 직무지도원을 별도로 선임하여 파견, 관리합니다. 지원고용 기간 동안의 훈련수당과 사업체 보조금, 직무지도원 수당 전액은 공단이 지원하게 되고, 최종 고용이 확정되면 취업 성공수당, 장기훈련 성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고용 제도는 구직장애인에게는 이 직무가 내가 다닐 직장이 나에게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며, 동시에 사업체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인재상에 맞는지,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면접과 동시에 바로 고용을 할 경우 장애 사원에 대한 파악이 부족해서 생기는 어려움으로 고용을 꺼리는 그 사업체만의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아마 취업 알선 과정에서 지원 고용 사업과 관련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듣게 될 대표적인 용어이니 잘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정보 검색을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메인 페이지거든요. 여기 제가 박스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여기에 지역, 학력, 장애 유형, 우대 조건 등의 간단한 조건들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일자리의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매주 2, 3회 정도 워크넷과 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구인 정보를 검색합니다. 장애인 구인 분야, 직무에 대한 동향을 살피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센터가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무엇을 재정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장애인 구직과 관련한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직업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잘 모르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막연한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면 지원하시는 보호자분들께서 함께 찾아보고 이 직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취업 의지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홈페이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표시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전국에 249개 기관이 있어요. 굉장히 많지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 유형, 지역, 기관의 유형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기관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근로자를 담당하는 관리자의 사례인데요. L 회사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3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3명의 직무는 2명은 사내도서 정리와 카페 관리, 나머지 1명은 사무보조직으로 채용을 결정하였습니다. 모두 이분들은 4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가 장애인 고용이 처음인데다가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별도의 담당자를 두기보다는 평소 사내 카페, 도서를 관리하고 하는 부서에 이 장애사원들을 그대로 배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연히 그 부서에서 이 장애사원도 관리하는 일을 함께 담당하게 되었고요. 이제 부서의 담당자가 이 사항들을 전달을 받아 출근일에 이제 장애사원들을 만나봤겠죠. 직접 만나보니 사원들의 장애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애인 사원들도 일을 가르치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기대감이 들 정도로 장애가 경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겠죠.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이 사원들은 기대만큼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사회성, 눈치라는 부분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 것들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었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업무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업무상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 담당자가 자신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이제 부서 이동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벌어진 게 마침 작년이었는데 결국은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전체 장애사원의 고용이 중간에 종결되었습니다. 회사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음 마주하게 되는 상황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잘 넘기지 못하면 장애인 당사자는 직장생활, 즉 직장을 잃게 되는 거고요. 회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고용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단순히 사업자 관리자의 역량이 장애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아니면 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잘 못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과 제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그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고용 의무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법으로 정한 의무 고용률은 정부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로 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강력한 법입니다.
법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공단은 이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개발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지원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원고용, 연계고용, 맞춤훈련 등의 다양한 고용 서비스입니다. 2019년 장애인 고용 의무 현황입니다. 정부 부문은 3.48%로 이미 의무 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좀 못 미쳐요. 해당 고용 장애인 수 및 고용률은 중증 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를 적용한 현황입니다. 장애인 고용 통계를 볼 때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언급한 중증 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입니다. 중증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의무 고용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벌금을 내는 기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한 명을 고용했으면 2명을 고용한 걸로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2명으로 카운트를 해서 그 2명에 맞는 지원금을 주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 고용률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그 원인이 경제 성장과 함께 장애인과 장애인 노동에 대한 가치가 변했다던가 장애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인권에 향상되었다던가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만큼 성장했다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금의 수준만큼 끌어올려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기업이 장애인을 자발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으니 실제 직장 내에서는 아까와 같은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80%가 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고용 안 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회사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우리 회사에 배치를 했어요. 어찌어찌 누가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담당자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그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변화될 것입니다. 회사가 일정 규모 성장하게 되면 사원수가 아까 50명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무조건 장애인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채용해야 되는 그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장애인을 자발적으로 직접 채용해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고용, 연계고용제도, 자회사용 표준사업장 설립과 같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어떻게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입사 지원해야 할 회사를 선택할 때 이러한 장애인 고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치를 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회사들은 최저 이상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과 어떤 직장 내 매뉴얼, 근무 환경을 갖추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직장 생활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의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지만 미래의 삶을 위한 준비에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계의 삼성이라는 별명이 붙은 베어베터가 대표적이고요. 대기업이 출자한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재 일반 고용 시장은 경쟁이 높습니다. 방금 언급한 좋은 일자리는 더 취업문이 좁게 느껴지는데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회사는 학력, 자격, 경력의 직업적 능력이나 연령, 성별 등의 어떤 인적 특성보다 빨간색 박스 부분이에요. 바로 장애와 관련한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응답이 약 48%예요. 장애의 정도와 유형인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직업생활을 포함한 자립을 목표로 평소의 생활 공간에서 아주 일상적인 영역부터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동작 수행 능력,
즉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 능력입니다. 눈선 협응, 양손 협업, 수직 수평 이동, 공간에 대한 감지, 어느 정도의 무게, 중량에 대한 신체 반응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위생, 청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신체가 어떻게 동작하고 협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이 작업에 필요한 힘이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자녀와 학생의 생활 공간을 스스로 청소하고 정리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요. 이것은 나중에 직장 생활에서 내 업무 공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수용 언어, 표현 언어 모두 해당됩니다. 유창한 문장의 언어 소통의 의미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작업 지시에 대한 이해와 수용, 작업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동료와의 관계에 필요한, 회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황에서의 에티켓 등이 장애인 근로자가 언어적인 수단,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소통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상황인데요. 직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주요 세부 업무의 필요 능력 특성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송 직무로 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수민 씨의 사례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평소에 하지 않았던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배송지를 회수하는 위치에 잘못 가져 놓는다든지, 배송에 필요한 물건의 종류와 개수를 잘못 센다든지 하는 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빈도가 처음에는 한두 번이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도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를 관리사원이 꾸준히 관찰하고 여러 번의 교육, 상담을 통해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회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곳이었어요. 더 시간을 가지고 왜 수민 씨에게 이러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기록하고 상담하고 계속 관찰한 결과 수민 씨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성인 후계로 넘어가는 생애주기 상에서 주기노와 함께 신체적인 다양한 변화와 함께 어떻게 발생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조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이 사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신청해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지원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고용유지를 돕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핵심 업무 수행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그동안 그 적용에서 조금 많이 제외되어 왔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직장에 청각장애인 근로자가 있는데 직장 내에서는 구어, 수어, 필담 등이 모두 가능해서 사무실 내에서 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처리해야 되는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근로지원인이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이 장애 근로자의 근속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사안을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하였을 경우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역량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핵심 수행 능력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이 일을 할 수 없어 라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부수적인 업무, 핵심 업무에 대한 장애 특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인적 서비스의 지원이 있다면 다른 장애에 비해서 직장을 유지하고 근속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현장에서의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건의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받아들여 공단에서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도 근로지원인을
이제 확대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발달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면서 이 핵심 업무,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장애 특성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인적 서비스의 지원이 다른 어떤 장애인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들이 반영되어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성이라는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을 하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년 단위로 신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 중에 장애 당사자를 위하여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방금 설명한 근로지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무지도원이 있고요. 직무지원인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교육 훈련을 받은 후 중증장애인과 함께 직장 내에서 취업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이 장애인이 고용이 확정된 장애인의 직장생활을 도와준다면 직무지도원, 직무지원인은 채용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채용 전 과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아까 제가 설명한 지원고용 제도에 파견되는 직무지도원 약 3주에서 7주, 최대 6주까지 현장 내에서의 어떤 직무들을 지도하시는 분이고요. 직무지원인은 선배치 후 훈련이라는 커리어 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하는 잡코치 근무지원인입니다. 비슷비슷한 용어도 조금 헷갈리는데,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은 공단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지원인인 잡코치는 커리어 플러스 센터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르겠지만 막상 취업을 하는 것만큼 또 어려운 것이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처음 직장에 다니게 되면 직장 생활 한 달이 수십 년 배운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될지 몰랐어요 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직장 생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경제활동의 의미를 넘어서서 개인의 삶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데, 긍정적인 변화로 꼽는 것들이 돈을 번다는 당연히 있겠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성이 늘었어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소통, 이런 것들을 많이 꼽습니다.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접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가 어떤 병환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의 계기가 되어지는데요. 첫 직장에서의 성공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취업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더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훈련장애인 분 한 분은요, 5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보호작업장에서. 근데 결국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이 같이 일하는 동료 사원들한테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기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직업훈련과 운동치료를 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직업적 역량으로는 사실 당장 구직 활동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 1년이 넘은 시점부터 제가 주기적으로 누구누구 씨 취업 언제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취업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몸이 아파서 안 된다고 하세요. 센터를 다닐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날은 저 얼굴이 보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와서 아파요? 취업 못해요. 훈련 더 받을래요? 하고요. 좀 더 뭔가가 이제 생각나는 날은 따라다니면서 얘기하세요. 예, 상황을 잘 전달하지 못하면서 생겼던 힘들었던 경험이 이렇게 향후에 취업의 가능성까지도 제한하게 되는 경험, 이렇게 제한하게 되어서 좀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최근 취업 후 적응 지원 과정에서 있었던 사례들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보조로 취직한 재민 씨는 3개월 수습 과정을 거쳐 사실 정규 채용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잘 했어요. 근무 평가도 좋았고요. 하지만 이제 재민 씨의 동료 사원인 비장애인 사원 한 분이 재민 씨의 과도한 눈맞춤, 시선을 굉장히 불쾌해했어요. 그래서 재민 씨에게 불쾌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 번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이게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자 회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비장애 동료 사원의 장애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장애 당사자 특성상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예민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재미 씨는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고요.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희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사무보조직이 아니라 인가공으로 취업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성원 씨 케이스는 교내 환경미화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성원 씨는 함께 일하는 장애 사원과의 잦은 불화로 3차례 경고를 받게 되면서 이제 직장에서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네,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는 너무 힘드니 취업 알선을 한 기관에서 어떻게 해달라 하고서 저희 이제 담당 선생님이 사업장에 가보니, 사실 이 장애 사원 둘의 갈등이 단순히 이 성원 씨만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관리사원은 갈등 상황에서 늘 화를 내거나 거친 행동으로 반응하는 성일 씨의 행동이 좀 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일 씨의 행동만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성일 씨의 동료 직원은 또 저희의 적응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직장 내에서 둘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이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두 사람이 점심시간에 항상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사원은 자기 먹을 것을 쳐다보는 이제 성일 씨가 싫고, 성일 씨는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기에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는 이 동료가 원망스러워서 발생하는 굉장히 사소한 거였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큰 갈등으로 계속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결국은 관리사원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게 두 사람의 점심시간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해결된 사례입니다. 또 여기 은진 씨의 케이스인데요. 은진 씨는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관리사원이 바뀐 거예요. 근데 바뀐 관리사원이 반말로 업무 지시를 해서 반말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관리사원이 자신만 조금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희 센터로 이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체에 방문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제 이 담당자의 입장은 다른 사원들은 다 괜찮아 하는데 왜 은진 씨만 유독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냐. 자기가 업무 지시를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왜 날카롭게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오히려 이 이의를 제기한 은진 씨의 반응을 조금 예민하게 보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사안뿐만 아니라 작업 지시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사원들은 네 하고 하는데 은진 씨는 한 번 더 질문을 한대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담당자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근데 자기 잘못을 그 자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이제 사례회의를 하고 있던 도중에 이 담당자가 아니라 이 사업의 사업주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 내가 우리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제 사업주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 서로 조율하면서 잘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저희 센터 자랑하려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고용 지원 기관들이 제공하는 취업 후 적응 지원 서비스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례를 조금 말씀드렸어요.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보호자가 쫓아가서 회사에 따지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용 종결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리자에게 우리 아이가 오늘 어땠는지 매일 유치원, 학교 반복했었던 것처럼 전화로 확인하실 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인이거든요. 직장 내에서 오로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면 지금까지 나를 돌봐준 부모님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입니다. 문제, 갈등 상황은 장애인 근로자도 힘들지만 회사도 이 과정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적응 지원 서비스는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취업 알선 기관에서 사후관리 서비스로 논스톱으로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든든한 옹호자이고요. 직장은 이 사람이 적응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받고 있는지 않는가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응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의 적응 상태,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대부분 정기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와 전화 상담을 하거나 미팅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회사 생활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 인사 담당자가 겪는 직장 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제가 바로 전에 언급한 사례 중에서 인턴 3개월 후 고용 전환이 되지 않은 재민 씨의 경우도 비장애 동료 사원과의 어떤 불화가 초기에 발견이 돼요. 이 사안이 커지기 전에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다면, 좀 적절한 지원이 있었다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에게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응 지원 서비스는 어떤 직장 내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근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비장애 사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법정 필수 교육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교육을 통한 변화, 사회 변화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직장의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로 연일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 벌금도 부과됩니다. 교육의 내용은 슬라이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오픈한 공단의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알고 계시면 유용할 정보입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이 취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는 슬라이드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볼 수 있는 것은 노무 관련한 법률 자문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같은 심각한 사항들도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사례입니다. 회사 생활을 원만하게 잘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퇴직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입니다. 택배 배송 포장 직무로 계속적으로 잘 근무한 이제 태민 씨는 37개월까지 근무한 이제 퇴사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사유는 약간 장애 특성이 변화되면서 이제 회사 내에서의 업무 수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퇴사하면서 당연히 이제 퇴직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으나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태민 씨의 근로시간이 매일 3시간, 매일 3시간이면 일주일에 3, 5, 15, 15시간이잖아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20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태민 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태민 씨와 보호자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고 회사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지만 결국 잘 다녔던 회사와 결과적으로는 큰 갈등을 겪으면서 고용이 종결된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회사의 채용이 결정되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근무일과 휴일, 그리고 임금, 이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은 이제 근로기준법 바뀌면서 최대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무일과 휴일, 당연히 법정 공휴일 이런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임금에서는 주의해야 세심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가 부분입니다. 슬라이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적응 훈련시설인 재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직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딱 2가지만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직 활동부터 취업, 직장 생활, 퇴직, 그리고 다시 구직 활동을 통해 재취업하게 되는 삶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좋은 파트너 기관과 함께하며 적절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돼야 하는 게 우선이지만 어떤 문제는 심각하기 전에 개입해서 쉽게 해결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면 내 자녀는 보다 행복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고용지원기관은 지역사회에 많아요. 근데 여기저기 많은 기관에 걸쳐 있다기보다는 당사자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와 그동안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는 형태를 권해드립니다. 오랫동안 이용해서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복지관도 좋고요. 지역에 가까운 직업재활기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어떤 접근성이 더 높은 공단 등의 전문기관도 좋습니다. 이런 파트너 기관을 함께하는 것은 당장의 도움도 괜찮지만 성인으로 부모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자녀에게 공식적인 옹호 자원, 파트너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좋은 파트너를 구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직장생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독립, 자립이 직장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숨 좀 돌리고 싶고 쉬고 싶은 심정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매일 직장에 가고 돈을 벌고 있고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이제 여기까지면 됐지, 이 정도면 성공했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자녀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는 거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자녀와 함께 앞으로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누구와 살아갈 것인지, 부모와 함께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고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치료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여러 모임, 소속기관의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제 관심을 치료, 교육이 아니라 자립으로 두고 함께 준비하는 모임, 활동을 새로 만들어서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모임의 이슈로 던져서 꾸준히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모임, 공동체, 기관들을 많이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선배들 사례들 많잖아요. 경험을 살펴보면서 내 자녀의 행복한 삶을 미리 준비하고 이제 계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고용 현황과 고용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을 사례와 함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긴 호흡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